섣달 그춤이 다가오는 어느 날 나는 사무실 창밖으로 뿌옇게 김이 서린 서울의 겨울 풍경을 내다보며 앉아 있었다. 눈은 밖에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숫자들로 춤을 추고 있었다.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지만 우리 부부, 특히 남편 박민준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해이기도 했다. 그가 밤샘 작업을 밥 먹듯 하며 매달렸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마침내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연말 보너스가 설 연휴 직전에 우리 통장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1억 원. 저 바깥의 재벌들에게는 푼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 부부에게는 땀과 수면 부족으로 남편 눈가에 깊게 팬 주름으로 이룬 소중한 재산이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마포의 아파트 대출금이 약 4천만 원 정도 남아있으니 그 돈을 전부 갚으면 천근만근 갔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변동금리가 치솟을 때마다 가슴 졸일 필요가 없어진다. 남은 돈 중 3천만 원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우리 딸 유나의 유학 자금으로 저축할 생각이었다. 아이의 학업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양가 부모님께 두둑한 설 용돈을 드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깨 좀 으쓱하시게 하고 풍성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다. 그런 생각에 잠기자 스산한 연말 오후의 냉기가 가시고 마음이 따뜻해져 왔다. 민준 역시 무척 들떠 보였다. 요즘 며칠 내내 집에 와서는 실실 웃으며 내게 말했다. 돈 들어오면 전부 수연이 당신한테 맡길게. 난 커피값 정도만 있으면 돼. 이 집의 금고는 당신이잖아. 남편의 그 말에 나는 그가 한없이 사랑스러웠다. 과거의 그의 무심함이나 철없는 행동에 서운했던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믿었고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이 가정을 믿었다. 설을 닷새 앞둔 오후 내가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할 때 식탁 위에 놓인 민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익숙한 은행 앱의 알림 소리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화면을 들여다보니 블럭백 001이라는 긴 숫자와 함께 입금 알림이 떠 있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소리쳤다. 민준 씨, 돈 들어왔어요. 정확히 1억 원이에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민준이 손에 거품을 묻힌 채 달려나왔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황홀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기야, 드디어 1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의 입가에서 미소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화면에는 사랑하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민주는 허둥지둥 손을 바지에 닫고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어머니, 마침 잘 전화하셨어요.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옆에 서 있어서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민준의 표정이 급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환희는 망설임으로 이내 걱정과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가 어머니 앞에서 늘 보이던 그 주눅든 표정이었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몸을 돌려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연이가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2분도 채 안 되는 짧은 통화였지만 그 통화는 내 기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민준이 전화를 끊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화면만 만지작거렸다.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래요? 왜 그렇게 얼굴이 굳었어요? 민주는 우물쭈물하며 삑사리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아, 별거 아니야. 어머니가 돈을 잠시 맡아주시겠다고 해서. 점쟁이가 그러는데 올해 내 사주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다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야 돈이 불어난다고 하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나 터무니없고 유치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띵동하는 알림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100원 출금 알림. 이체 내역에는 단 2글자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잔액이 정확히 0원으로 돌아온 화면을 보며 눈을 의심했다.
우리의 피와 땀, 우리가 그토록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던 그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았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어머니께 돈을 전부 보냈다고요? 그럼 우리 아파트 대출은요? 유나 학자금은요? 어쩔 셈이에요? 민주는 황급히 내 손을 잡으며 변명했다. 수연아, 진정해. 어머니가 그냥 잠시 맡아주시는 거야. 좋은 날 받아서 다시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어. 설 준비하라고. 우리 돈 가져가시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의 태도,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한없이 유약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그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는 32살의 번듯한 IT 개발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자기 주장 하나 없는 거대한 어린애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민준이 내게 돼지고기 김치찜을 덜어주며 어색하게 웃었다. 자기야, 먹어.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돈 관리해 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어른들 말씀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잖아. 밥을 입에 넣었지만 너무 써서 삼킬 수가 없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식사를 마친 뒤 일어서서 식기를 정리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며 방 안에 숨막히는 정적을 깼다. 민준이 황급히 달려가 문을 열었고 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민호까지? 아니,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예고도 없이.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 김여사와 시동생 민호가 떡하니 서 있었다. 김여사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목에는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얼굴은 짙은 화장으로 뒤덮여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한량 같은 태도로 새로 뽑은 듯한 자동차 키를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고 있었다. 김 여사는 아들이 권하기도 전에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쿵 내려놓으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 손녀 보러 오는데 무슨 보고까지 해야 하니? 그나저나 새아가는 어디 갔어? 시어머니가 왔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해? 나는 긴 한숨을 삼키며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호 씨도 안녕하세요. 오실 줄 알았으면 저녁이라도 준비했을 텐데요. 민호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다리를 찻상에 올리며 비꼬듯 웃었다. 형수님 저녁은 무슨요? 저희 방금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 오는 길이에요.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어머니가 한턱 쏘셨거든요. 온 김에 형이랑 형수님한테도 기쁜 소식 전해드리려고요. 기쁜 소식? 내가 민준을 쳐다보니 그 역시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김 여사는 여유롭게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민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민호가 곧 지역 본부장으로 승진하게 됐거든. 이제 외부 미팅도 많고 손님 접대할 일도 많은데 언제까지 그 고물 스쿠터를 타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니? 남들이 보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가 결심했다. 민준이가 보내준 보너스에 내 쌈짓돈 좀 보태서 얘한테 벤츠 GLC 한 대 뽑아주기로 했어. 사업하려면 번듯한 차가 있어야지. 형이 동생 밀어주는 셈 치는 거지. 형제끼리는 복이 들어오면 나눠야 더 잘 되는 법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간신히 의자를 붙잡고 서 있었다. 8천만 원. 그 고급차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숫자였다. 남편의 피땀 어린 돈이 대출금을 갚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쓰이는 대신 이제는 게으르고 놀기만 좋아하는 시동생을 치장하는 물건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나는 민호를 쳐다봤다. 그는 여전히 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나를 조롱하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다시 민준을 보았다. 그가 무언가 말해주기를, 이 터무니없는 상황에 반박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비겁한 침묵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어머니, 민호 씨 차 사주는 건 큰일이지만 그 1억 원은 저희가 대출금 갚고 유나 학비로 쓰려고 계획했던 돈이에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해버리시면 만약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독촉이 오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김 여사는 내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쏘아붙였다. 어쭈, 제법인데? 이제 시어머니까지 가르치려 들어? 이 돈은 내 아들이 번 돈이야. 내가 걔 엄마고 누구한테 주든 결정할 권리가 있어. 넌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어디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내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내가 똑똑히 말해두는데 형제는 팔다리와 같지만 부부는 입다 버리는 옷 같은 거야. 민호는 사업하는데 차가 필요해. 나중에 걔가 성공하면 집안 전체를 일으켜 세울 거라고. 너처럼 자기 것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애랑은 달라. 이 집에서 살기 싫으면 네가 나가. 어디서 가짜는 소리야. 민호도 거들었다. 형수님,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요. 제가 잠깐 빌려 쓰는 거지 뺏는 거 아니잖아요. 제 프로젝트 하나만 터지면 2배, 3배로 갚아드릴게요. 그때 되면 형수님 입 찢어지실걸요? 나는 그 세 사람을 보았다. 탐욕스럽고 독재적인 시어머니, 뻔뻔하고 기생충 같은 시동생, 그리고 무능하고 유약한 남편. 이 모든 것이 역겨울 정도로 뒤틀린 가족의 자화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대신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해졌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와 내 딸은 그들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착취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 밤 김 여사와 민호가 과자 껍질과 상처뿐인 말들을 남기고 떠난 후 민준이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나는 살짝 고개를 돌려 피했다. 민준은 한숨을 쉬며 늘 그랬듯 상황을 무마하려는 유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그냥 넘어가. 어머니도 연세가 드셔서 그래. 돈 문제는 내가 따로 프로젝트 몇 개 더 띄워서 금방 메울게. 약속할게. 내년부터는 절대 우리 재정에 어머니가 간섭하시게 안 할게.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경멸만이 남았다. 남자의 약속, 특히 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허리를 펴본 적 없는 남자의 약속은 깃털보다 가볍다. 나는 만약 내가 여기서 또 양보하고 내년이라는 말을 믿는다면 1억 원의 보너스뿐만 아니라 이 집, 심지어 내 딸의 미래까지 그들에게 뼈까지 발라 먹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에 산 내 단독 명의의 재산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민준과 그의 가족은 당연히 공동 재산인 것처럼 여겨왔다. 심지어 김 여사는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며 민준의 명의를 추가하라고 몇 번이나 애둘러 말하기도 했다. 다음 날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날이었다. 민준은 마지막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벌떡 일어났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금고로 가서 등기 권리증과 모든 중요 서류를 꺼냈다. 나는 일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들의 절차는 복잡하고 빨라도 한 달은 좋게 걸릴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내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나는 예전에 법률 문제로 한 번 도와준 적이 있는 부실 채권 처리와 벤처 투자를 하는 옛 친구 김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동네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진우는 내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왔다. 나는 등기권리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 아파트 지금 시세가 30억 정도인데 너한테 20억에 넘길게. 조건은 계약금 5억 원을 지금 바로 받고 싶어. 오늘 오후에 바로 등기 이전하고 잔금 치르는 거야.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 진우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집을 비우는 건 내 쪽에서 책임져줘. 난 오늘 바로 딸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야. 설 연휴 이틀 전, 그러니까 모레 너희 사람들이 와서 집을 비우고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워줬으면 해. 지금 사는 사람이 손 쓸 틈도 없이 모든 게 신속하고 확실하게 끝났으면 좋겠어. 진우는 등기 권리증을 훑어보더니
껄껄 웃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웃음이었다. 수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너처럼 결단력 있는 여자는 처음 보네. 좋아. 이거는 내가 맞지. 이틀 뒤 내 사람들을 보내서 깨끗하게 처리해 줄게. 내 남편 평생 잊지 못할 설날을 맞게 될 거야. 계약금 5억 원을 손에 쥐었지만 기쁘지 않았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악성 종양을 떼어낸 것처럼 가벼웠다. 나는 지금 큰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딸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5년간 함께했던 가정을 포기하는 도박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등기 이전 절차를 모두 마쳤고 잔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나는 친정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저 유나랑 같이 엄마 집에서 설 세러 갈게요. 올해는 좀 일찍 가요. 나는 그날 바로 짐을 쌌다. 오직 나와 딸의 옷가지와 가장 중요한 서류들만 챙겼다. 나머지 가구와 추억은 모두 그곳에 버려두었다.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와 현관에 놓인 여행 가방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수연아, 벌써 친정에 가게? 모레 가는 거 아니었어? 그럼 여기 설 준비는 누가 하고? 나는 그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무심한 눈으로 쳐다봤다.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전화 왔어요. 내가 유나 데리고 먼저 가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시댁일 보고 일 다 끝나면 알아서 해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화가 풀렸다고 생각했는지 혹은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동생의 벤츠를 타고 뽐낼 생각에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설 연휴 이틀 전 서울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비가 내렸다. 나는 친정집에서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송편을 빚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보고 있었다. 정확히 오전 10시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민준의 겁에 질린 비명과 함께 시끄러운 소음, 가구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아, 당신 어디야? 당장 와봐. 웬 조폭 같은 놈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내 옷을 전부 밖으로 내던지고 있어. 빨리 경찰에 신고해. 빨리.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경찰 부를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합법적인 서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집 내가 팔았으니까. 수화기 너머가 몇 초간 조용해지더니 충격에 빠진 민준의 비명이 들려왔다. 뭐라고? 집을 팔아? 당신 미쳤어? 멀쩡한 집을 왜 팔아? 언제?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는 씁쓸하게 비웃었다.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에요. 누구 허락받을 필요 없이 팔 권리 있어요. 당신이 1억 원 보너스를 어머니께 보낼 때 나한테 한마디도 묻지 않았던 것처럼요. 당신이 번 돈으로 동생 차 사줘서 체면 세우는 거라면 나는 내 집 팔아서 내 딸 키울 돈 마련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남의 집에서 나와요. 괜히 맞아서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이 악독한 여자. 당신 남편을 죽일 셈이야. 이 시간에 내가 어디로 가? 돈도 한 푼 없고 집도 없고 설날 앞두고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겠다는 거야? 민주는 절망에 차 소리쳤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그의 가슴에 못을 박듯 대답했다. 어머님 댁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동생의 8천만 원짜리 벤츠에서 주무시든가. 형제애가 그렇게 돈독하시잖아요. 민호 씨가 형을 얼어 죽게 내버려 두진 않겠죠. 그럼 이만. 나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다. 그 혼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방해를 차단했다. 나는 비오는 차가운 거리 한가운데 서서 쓰레기 봉투에 담긴 옷가지를 든 채 한때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따뜻한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민준의 모습을 상상했다. 돈 한 푼 없이, 갈 곳도 없이, 아내와 자식을 무시하고 유약했던 대가는 결코 싸지 않았다. 내가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말씀하셨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구나. 네가 한 일은 옳았다. 여자는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아무도 아껴주지 않는단다. 그제야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울분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민주는 차가운 비를 맞으며 반나절을 헤맸다. 내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 퀵을 불러 친정집으로 향했다.
김 여사의 집은 그녀가 밖에서 늘 자랑하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고 비좁은 빌라에 있었다. 민준이 생쥐꼴이 되어 구겨진 옷가지가 든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섰을 때 김 여사는 TV를 보며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고 민호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김 여사는 걱정은커녕 재산에 대한 걱정부터 쏟아냈다. 세상에, 꼴이 왜 이래? 내 마누라는 어디 가고? 정말 집을 팔았다는 거야? 그럼 집 판 돈은 어디다 숨겼대? 너 한 푼이라도 챙겼어? 민주는 떨리는 몸으로 의자에 주저앉아 집에서 쫓겨난 사정을 더듬더듬 설명했다. 보너스는 전부 어머니께 드렸으니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다고 했다. 민준이 빈털털이라는 말을 듣자 김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혀를 차며 말했다. 독한 년, 우리 집안을 아주 뿌리 뽑을 작정이구나. 일단 들어와서 옷이나 갈아입어. 할 말 있으니까. 민준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민호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이 들렸다. 김 사장. GLC 뽑았지 아주 끝내줘. 형님 코인 프로젝트에 내가 2억 더 태울게. 이번에 올인이야. 내년에 내가 회장 되면 같이 누리자고.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유약했지만 그 정도 용어는 알아들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그는 민호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며 따졌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코인? 2억은 어디서 났어? 어머니는 네가 사업하는 데 쓴다고 차 사주신 거 아니었어? 민호는 휴대폰을 다시 빼앗으며 민준을 밀쳤다. 사업하는 거 맞잖아. 요즘 세상에 형처럼 월급쟁이해서 언제 부자 돼? 이런 외제차로 폼 잡고 SNS에 사진 올려야 투자자들이 믿고 돈을 붓지. 형이 준 8천만 원은 계약금이랑 거치대용으로 쓴 거고 나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귀찮게 굴지 마. 민주는 망연자실하여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이거 알고 계셨어요? 민호 지금 사기 도박하는 거예요. 알고 계셨냐고요. 김 여사는 해바라기 씨 껍질을 바닥에 팬뱉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사기는 무슨. 내 동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투자를 하는 거야. 너처럼 구식이라 뭘 알겠니. 그냥 이미지 메이킹용으로 차가 필요하다고 했어. 설진하면 내 평생 월급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이자가 굴러 들어올 거야. 형이면 동생을 응원해야지. 이제 집도 없어졌으니 당분간 여기서 지내. 근데 미리 말해두는데 집 좁으니까 넌 거실 바닥에서 자고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 나 요즘 허리 아파서 내 시중까지 들어줄 힘 없어. 민주는 한때 숭배했던 어머니와 자신의 피땀 어린 돈을 희생해서까지 도왔던 동생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다. 그들의 눈에 자신은 그저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다. 그 번쩍이는 벤츠는 사실 사기 도구였고 온 가족이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는 죽음의 덫이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따뜻했던 아파트, 아내가 차려주던 뜨끈한 밥상, 딸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나 멀어져 버렸고 뒤늦은 후회만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민준이 친정이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나와 유나는 친정 엄마 집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은퇴한 교사이신 우리 엄마는 소박한 단층집에서 꽃과 채소를 가꾸며 살고 계셨다. 집에 돌아오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나는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침 일찍 엄마와 함께 텃밭에 물을 주고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마당에서 뛰노는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유나를 재우고 나는 엄마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다. 나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보너스 이야기부터 차 문제, 그리고 내가 순식간에 집을 팔아버린 일까지. 엄마는 조용히 들으시며 찻잔을 만지작거리셨다. 그분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굳건함이 서려 있었다. 엄마는 나를 꾸짖지도 시댁을 욕하지도 않으셨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네가 한 일은 옳았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구나. 탐욕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고 했어. 그 집은 지금 돈에 목말라 있는데 네가 갑자기 돈줄을 끊어버렸으니 그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다. 하지만 전 별거하고 집도 팔고 연락도 끊었는데요.
그들이 저한테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엄마는 찻잔을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낮은 목소리로 심각하게 말씀하셨다. 너무 안심하지 마라. 내 친구 중에 은행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김 여사네 집이 빚이 많다고 흘리듯 말하더구나. 그 집 등기권리증도 은행에 여러 번 담보 잡혔고 지금은 압류될 위기라고 해. 민호라는 애는 코인 사기에 연루돼서 파산했다는 소문도 있고 사채업자들이 찾고 있단다. 그들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어.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엄마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집을 팔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그 암덩어리를 잘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겨우 가지를 쳤을 뿐이었다. 탐욕과 궁핍이라는 독한 뿌리는 여전히 퍼져나가며 나와 내 딸을 다잡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엄마는 내 손을 잡으셨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하고 단단했다. 엄마 말 명심해라. 앞으로 절대 돈과 관련된 서류, 보증, 대출 같은 것에 서명하면 안 된다. 민준이가 애원하든 협박하든 절대 안 돼. 무슨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말해야 한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얼마나 악해질지 모르는 법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말씀을 뼛속 깊이 새겼다. 엄마의 예언대로 폭풍 전의 거짓 평화는 단 이틀밖에 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내가 회사에서 연말 보고서와 씨름하고 있을 때 안내 데스크에서 가족이 찾아왔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로비로 나가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소파에는 김 여사와 민준이 앉아 있었다. 김 여사는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에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상냥하게 웃으며 말을 걸고 있었다. 평소에 거만하고 날카로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민주는 옆에 앉아 파란색 서류 파일을 꼭 껴안고 마치 들킬까 두려운 도둑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김 여사는 벌떡 일어나 활짝 웃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아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내가 민준이랑 너랑 유나 보려고 시골에서 과일 좀 가져왔어. 온 김에 할 얘기도 좀 있고. 나는 그들을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맞은편 카페를 가리키며 사무적으로 말했다. 지금 근무 시간이라서요. 어머니랑 민준 씨는 저기 카페에 가서 앉아 계세요. 여긴 사적인 이야기하기 불편해요. 김 여사는 순간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팔을 끌고 나를 따라 나섰다.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음료를 주문하기도 전에 김 여사는 과일 바구니를 내 쪽으로 밀며 닭살 돋을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지난번 일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가 집을 판 것도 다 이유가 있었겠지. 너희 부부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나는 비웃음을 삼키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녀가 무슨 연극을 하려는지 지켜봤다. 내가 침묵하자 김 여사는 테이블 밑으로 민준의 다리를 찼다. 민준은 깜짝 놀라며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물쭈물 말했다. 아, 자기야.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 댁 빌라가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는데 주민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대. 가족 구성원 서명이 많을수록 더 힘이 실린다고 해서 김 여사가 바로 말을 받았다. 그래 아가. 부모님이 늙어서 낡아빠진 집에서 사는 것도 고생이야. 나라에서 지원해 줄 때 기회를 잡아야지. 네가 비록 주민등록은 거기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고 가족이잖니. 여기 서명 한 번만 해줘라. 그녀는 서류 뭉치를 넘겨 미리 표시해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관계인 서명이라고 적힌 칸이 있었다. 서류는 두꺼웠고 글씨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오직 서명이 필요한 페이지만 보여줄 뿐 안의 내용은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 그 순간 며칠 전 엄마의 당부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앞으로 절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면 안 된다. 나는 서류 파일과 김 여사의 계산적인 눈빛, 그리고 민준의 긴장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것은 평범한 동의서가 아니라는 직감이 왔다. 나는 서류 파일을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랑 민준 씨는 지금 별거 중이고 제 주민등록도 거기에 없어요. 제가 서명하면 효력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부모님 일을 망칠 수도 있어요. 김 여사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졌다. 뭐라고? 별거 하면 이혼한 거야? 남이라는 거야?
시부모님 집 고치는데 서명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속이 좁아? 나는 일어나 가방을 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일을 법에 맞게 처리할 뿐이에요. 이건 가져가세요. 서명 못합니다. 저 아직 일이 많아서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욕설과 남편의 무력한 시선을 뒤로하고 돌아섰다.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저열한 수법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두꺼운 서류 파일과 민준의 불안한 태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재건축 동의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허점투성이인 이유였다. 정말 주민 동의서라면 내용을 숨길 이유도 굳이 내 회사까지 찾아와 급하게 서명을 받아갈 이유도 없었다. 나는 그 서류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한번 나를 속이려 했다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엄마의 오랜 친구이자 대형 은행의 대출 심사팀장으로 있는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최근 내 이름이나 시댁 식구 이름으로 된 대출 신청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모님은 즉시 알아보겠다고 하셨다. 약 30분 후 휴대폰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 이모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했다. 수연아, 너 정말 조심해야겠다. 방금 은행 연합 시스템에서 조회해보니 내 시동생 박민호 이름으로 10억 원짜리 부동산 담보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인 게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서류에 제3자 연대 보증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보증인으로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10억 원. 평생 열심히 일해도 꿈도 꾸기 힘든 거액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감히 나 몰래 서류를 꾸며 나를 동의서라는 이름으로 속여 빚보증을 세우려 한 것이다. 이모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직 보증인 서명란이 비어 있어서 대출 실행은 안 된 상태야. 분명 어떻게든 너를 속여서 서명을 받아내려 할 거야. 절대 서명해주면 안 돼. 한번 서명하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재산 다 잃고 평생 그놈 빚 갚으며 살아야 해.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김 여사가 오늘 오후에 가져왔던 그 동의서가 바로 내 인생을 파멸시킬 연대 보증 계약서였던 것이다. 그들은 나를 며느리나 가족이 아니라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붙잡을 구명조끼, 제물로 여겼던 것이다. 한량의 도박꾼인 민호가 무슨 능력으로 10억을 대출받겠는가? 그들이 노린 유일한 담보물은 바로 나의 신용, 나의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이었다. 나는 민준의 애원하는 눈빛과 김 여사의 가식적인 미소를 떠올렸다. 그들의 잔인함은 인간의 도덕적 한계를 넘어섰다. 이모님이 알려준 정보를 손에 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아내와 자식을 팔아먹는 이 비열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변명하는지 듣고 싶었다. 민준은 약속 장소에 불안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오렌지 주스를 시켰지만 손을 너무 떨어서 테이블에 주스를 쏟기까지 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보니 동정심보다는 혐오감이 들었다. 나는 10억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적은 메모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그의 앞으로 밀며 차갑게 말했다. 설명해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당신들이 말한 재건축 동의서인가요? 빚더미에 앉은 동생 집 사주려고 10억 원 보증을 서라고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이런 사기 문서에 서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메모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듬거렸다. 수연아, 다 알았구나. 나는 너를 속이려던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나는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속여서 동생 빚 10억을 떠넘겨야 했다고요? 내가 만약 거기에 서명했으면 나와 유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봤어요. 우리는 모든 걸 잃고 당신의 그 망할 동생 빚을 갚느라 평생 허리가 휠 거예요. 당신은 내 딸의 아빠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는 여전히 변명했다. 민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야지. 어머니가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했어. 나중에 민호가 사업 잘 되면 다 갚을 건데 뭐가 문제냐고. 당신이 형수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냐고. 조금만 도와줘? 10억이 조금이에요? 나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다. 똑똑히 들어요, 박민준 씨. 당신의 그 도움은 어리석음이고 악에 동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머니를 만족시키고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자식을 팔아넘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내 남편이 될 자격도 내 딸의 아빠가 될 자격도 없어. 나는 그의 눈에서 뻔뻔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그는 나를 속인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너무 일찍 알아차린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원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당신은 항상 돈. 가족 간의 정은 조금도 없어. 당신이 그때 보증만 서줬어도 우리 집이 이렇게 풍비박산 나지는 않았을 거야.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그의 말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끊어내는 칼날 같았다. 나는 일어나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봤다. 맞아요, 나 이기적이에요. 당신 가족 같은 흡혈귀들로부터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간부로 당신과 나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다시는 나를 찾아와 정을 논하지 마세요. 당신들에게 그 단어는 너무 사치스러우니까. 나는 카페를 나섰다. 얼음이 녹아 밍밍해진 오렌지 주스와 함께 그 유약한 남자를 남겨두고 민준과 만난 후 나는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시댁의 궁핍함에 대한 엄마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그때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너희 두 사람 공동 재산을 전부 확인해봐라. 예전에 나와 민주는 4천만 원짜리 공동 명의 적금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둘이 함께 모은 돈으로 나중에 집을 옮기거나 큰일이 있을 때 쓰려고 했던 돈이었다. 통장은 공동 명의였지만 남편을 믿었기에 나는 그가 소액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나는 노트북을 켜고 공동 계좌에 로그인했다. 비밀번호를 한자 한자 누르는데 손이 떨렸다. 내 의심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화면에 계좌 잔액이 나타났을 때 심장이 쳤는 것 같았다. 잔액, 0원. 나는 눈을 비볐다. 황급히 거래 내역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차갑고 잔인한 한 줄이 떠 있었다. 이체 40,000원. 수취인 박민호. 내용 빚 상환. 거래일은 이틀 전. 바로 내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온 날. 민준이 아내에게 쫓겨난 피해자 행세를 하던 그날이었다. 4천만 원. 우리 가족의 마지막 비상금이 내 피땀 어린 돈이 남편의 손에 의해 몰래 인출되어 그의 동생에게 넘어간 것이다. 빚 상환. 이체 내용에 적힌 네 글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동생의 빚 문제를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공모자였다. 그는 아내와 자식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 긁어모아 도박꾼 동생의 밑빠진 독에 쏟아부으면서 입으로는 아내와 자식을 사랑한다고 돌아와 달라고 연극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억누를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 배신은 그가 1억 원 보너스를 넘겼을 때나 보증을 서달라고 속였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1억 원은 어쨌든 그가 번 돈이었다. 하지만 이 4천만 원 중 절반은 내 땀이 밴 돈,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딸의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그는 무심한 남편일 뿐만 아니라 도둑이었다. 착한 남편이라는 가면을 쓴 합법적인 도둑. 나는 어둠 속에서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시렸다. 민준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산산조각 났다. 나는 눈물을 닦고 대학 동창인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밤의 정적을 뚫고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최 변호사, 나야. 이혼 소송 준비 좀 해줘. 재산 분할 청구 소송도 같이.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 4천만 원의 공동적금이 시동생의 주머니로 사라진 것을 발견한 후
나는 넋나간 사람처럼 차가운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시댁의 탐욕이 현재의 숫자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동굴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그 동굴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만 대처할 수 있었다. 은행의 이모님과 부동산 업계의 옛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나는 김 여사가 늘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니던 그 가문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했다. 김 여사는 항상 자신이 강남 토박이이며 값비싼 대로변 건물을 소유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단 하루의 조사 끝에 드러난 결과는 나를 경악하게 했다. 그것은 마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이미 존벌레에 의해 텅 비어버린 집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들의 자부심이자 체면을 지켜주던 방패막이었던 그 대로변 건물은 사실 오래전부터 온전히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 건물은 3년 전 민호의 사업 자금을 위해 한 시중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 공식적인 대출 외에도 이모님이 사채업계에서 들었다는 비밀 정보였다. 그 건물 등기 권리증은 가등기 담보 형태로 사금융 회사의 손에 넘어가 있다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도박 빚과 코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살인적인 이자의 일수를 쓰면서 집을 이중으로 담보 잡혔던 것이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그들은 거대한 빚더미 위에서 살면서 마치 심연 위에서 줄타기를 하면서도 태연한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번쩍이는 벤츠, 명품 옷, SNS에 올리는 화려한 식사 사진들은 모두 썩어 문드러진 속을 가리기 위한 거칠애에 불과했다. 그들은 차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순진한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유치하고 돌려막기를 하기 위한 보여주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며느리는 다른 모든 돈줄이 막혔을 때 그들이 노린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었다. 그들은 10억이라는 거액의 대출 보증을 세워 은행 빚을 갚고 일수이자를 막기 위해 나처럼 신용이 깨끗하고 실물 자산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만약 내가 어리석게 그 서류에 서명했다면 나와 내 딸은 그들과 함께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가 평생 노예처럼 일해도 갚지 못할 빚을 대신 짊어졌을 것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는 설 분위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김여사네 가족에게는 아마도 가장 춥고 끔찍한 설이 되었을 것이다. 사고 소식은 설을 이틀 앞둔 새벽, 내가 엄마와 함께 네모반 듯한 전을 부치고 있을 때 전해졌다. 부부 공동의 친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에는 누구라도 경악할 만한 사고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민호의 새 자랑거리였던 번쩍이는 벤츠 GLC가 이제는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갓길에 주차된 트럭 후미를 들이박은 후였다. 민호는 다리골절과 다발성 외상으로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에 있었다. 그는 사업 파트너들과의 화려한 송년회 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이다. 이는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와 피해 보상금 전액 지급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제 그들은 집을 다 팔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비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도미노처럼 불행이 연이어 닥쳤다. 민호가 사고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외제차 타는 젊은 대표라는 허울을 믿고 코인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했던 채권자들이 위험을 감지했다. 그들은 병문안이 아닌 빚 독촉을 위해 병원 앞으로 몰려들었다. 욕설과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져 의사와 보안 요원들이 겨우 그들을 막아야 했다. 화려한 가면이 찢겨지고 사기꾼 회장님의 맨얼굴이 드러난 것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 여사는 수술비 청구서를 보고 문신을 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병원 밖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고는 응급실에서 졸도했다고 한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남편과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민준에게 달려들어 왜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냐고,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뒀냐고 그를 원망하며 핥히었다고 한다.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서 있었다. 그 역시 자신의 유약함이 낳은 피해자였지만 그 순간 누구도 그를 동정할 여유가 없었다. 휴대폰 화면 속에 찌그러진 차 사진을 보며 나는 통쾌함보다는
인과응보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남의 피땀으로 얻은 돈,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쓴 돈은 조만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연기처럼 사라지기 마련이다.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설을 안겨줄 수 있었던 남편의 8천만 원은 이제 무가치한 고철 덩어리가 되었고 한 가족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엄마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올해 우리 집 전에는 고기 좀 더 넉넉하게 넣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 보상받아야죠.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잊고 싶었던 이름, 시어머니가 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또 얼마나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듣고 싶어서였다. 수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김 여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병원의 소음과 함께 들려왔다. 수연아, 아가, 민호 좀 살려줘. 걔 다리가 부러졌어. 의사가 당장 수술 안 하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대. 그런데 빚쟁이들이 병원을 둘러싸고 있어서 꼼짝도 못하겠어.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 나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어머니? 저랑 민준 씨는 별거 중이고 재산도 이미 나눴어요. 민준 씨가 드린 돈은 어머니께서 알아서 쓰셨잖아요. 김 여사는 순간 말을 멈추더니 이내 익숙한 명령조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형수인데 동생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겠다는 거야? 너 옛날에 모아둔 적금이나 결혼 예물 있잖아. 그거 팔아서라도 동생 수술비 대. 너 집 한 돈은 또 얼마나 돼? 어디다 숨겼어? 당장 가져와. 민호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 가만 안 둬. 그 터무니없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 정말 재밌으시네요. 집 한 돈은 제 돈이고 유나 미래를 위해 쓸 거예요. 결혼 예물이요? 작년에 민호 씨가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어머니께서 빌려가셨잖아요. 아직 한 푼도 안 갚으셨는데요. 어머니께는 8천만 원짜리 벤츠가 있잖아요. 그거 고철로 팔아서 수술비 하시죠. 제 남편 돈으로 차 사실 때 제 의견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손녀 생각은 하셨고요. 김 여사는 수화기 너머에서 고함을 질렀다. 이 독한 년, 너 우리 집안이랑 연을 끊겠다는 거지? 똑똑히 들어. 너 돈 안 가져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내 친정집에 쳐들어가서 들어놓을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불효막심한 며느리인지 알게 해줄 테다. 그녀의 협박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못했다. 그저 뒤틀린 인격에 대한 경멸만 깊어질 뿐이었다. 오시고 싶으면 오세요. 하지만 저희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행패 부리시면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리고 돈은 사기꾼들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어요. 그럼 이만.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통화 종료음은 나와 그 가족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소리 같았다. 나의 단호한 거절은 김 여사의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돈을 빌릴 곳도 없고 빚쟁이들에게 포위당하고 병원에서는 수술비를 독촉했다. 그들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미친 듯이 탈출구를 찾았다. 나는 그들이 좁은 병실 구석에서 무슨 모의를 했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내게는 귀와 눈이 있었다. 친척 중 유일하게 양심과 분별력을 유지하고 있던 민준의 사촌 동생이 그날 밤 내게 몰래 경고 전화를 해왔다. 수화기 너머 동생의 목소리는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떨리고 있었다. 형수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방금 큰어머니랑 민준이 오빠가 뭔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걸 엿들었어요. 큰어머니가 막다른 길에 몰렸으니 위험한 짓이라도 해야 한다고. 민준이 오빠한테 형수님 혼인관계 증명서 이용해서 형수님 서명을 위조한 다음 10억 대출 서류를 만들라고 부추기고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그들의 사악함을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대놓고 불법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동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민준이 오빠도 처음에는 무서워했어요. 그렇게 하면 감옥 간다고. 그런데 큰어머니가 엄청 우셨대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민호 오빠도 죽고 사채업자들한테 온 가족이 죽는다고. 은행도 서류만 완벽하고 담보 형수님 집만 확실하면 서명 위조 정도는 눈 감아줄 거라고. 책임질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오늘 밤에 당장 만들어서
내일 아침 일찍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고 민준이 오빠를 압박했어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민준이 며칠간 조용했던 것은 반성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양심과 맹목적인 순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머니와 동생의 편에 서서 아내를 해치기 위해 범죄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유약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던 최소한의 선함마저 어머니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완전히 잠식당해 버렸다. 10억 원. 만약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나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고 내 유일한 재산인 집한 동그들은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압류될 것이다. 나와 내 딸의 인생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동생에게 말했다.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괜찮아.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내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전화를 끊고 엄마를 보았다. 엄마 역시 대화를 어렴풋이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내 내 손을 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악한 일을 저지르면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 법이야. 그들이 서명을 위조하려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자. 하지만 우리는 그 덫을 그들의 탐욕을 묻어버릴 무덤으로 만들 것이다. 내게 방법이 있다. 엄마 말대로 하렴. 그날 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우리 모녀는 반격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앞에서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자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까지 막다른 길에 몰려 서명을 위조하는 범죄까지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엄마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오셨다. 엄마는 내 옆에 앉아 주름진 손으로 내 손등을 다독이며 위로해 주셨다. 너무 걱정 마라.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는 법이야. 하물며 이렇게 하늘을 속이는 거짓말이야 오죽하겠니? 그들은 너무 궁지에 몰려 무모한 짓을 하는 거다. 하지만 바로 그 무모함과 어리석음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거야. 이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한다. 내가 엄마를 쳐다보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지혜가 그분의 눈에서 빛났다. 어떻게 하시게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까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다. 지금 신고해봤자 확실한 증거가 없어. 아직 서류를 제출한 것도 사기 행각이 성공한 것도 아니니 기껏해야 경고 조치로 끝날 거야. 우리에겐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백이 필요해. 넌 최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합법적으로 덫을 놓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해라. 그리고 엄마는 내일 어질고 유약한 사돈인 척하며 김 여사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 거야. 내가 한 발 물러서는 척, 아이들을 위해 중재에 나서는 척해서 그 여자가 경계심을 풀고 속내를 다 털어놓게 만들 거다. 다음 날 아침, 계획대로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옆에서 스피커폰을 켜고 녹음 준비를 했다. 한참 만에야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적대적이었다. 여보세요. 저한테 무슨 볼일이시죠? 따님 때문에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또 무슨 훈계를 하시려고요? 엄마는 헛기침을 하며 자존심을 억누르고 부드럽게 말했다. 김사부인,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이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민호 군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듣고 저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수연이가 아직 젊고 철이 없어서 말이 거칠었을 겁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동네 앞 카페에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위해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해서요.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했다. 아마 김 여사는 계산을 하고 있을 터였다. 탐욕스러운 그녀의 성격상 해결이라는 단어를 듣고 내가 돈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거만했다. 좋아요. 사부인 봐서 나가는 겁니다. 오후 3시에 거기서 기다리죠. 따님더러 돈 챙겨오라고 하세요. 빈손으로 와서 시간 낭비하게 할 거면 오지 말라고요. 전화를 끊고 엄마는 한숨을 쉬셨다. 그분의 눈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봤지?
탐욕이 저 여자의 눈을 멀게 한 거야. 오늘 오후에 너도 같이 가돼. 다른 테이블에 변장하고 앉아 있어라. 모든 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나는 엄마를 보며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다. 평생 분필만 잡고 살아오신 순한 엄마가 딸을 지키기 위해 연기를 하고 사기꾼들과 맞서야만 했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과 김 여사가 스스로 덫에 걸리도록 유도해야 할 질문들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었다. 자승자박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었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카페는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둑한 조명은 비밀스러운 만남의 제격이었다. 나는 15분 일찍 도착해 큰 화분 뒤 구석진 자리를 잡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녹음 모드로 켜둔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고 마이크가 엄마가 예약한 테이블 쪽을 향하도록 했다. 정확히 오후 3시 김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짝퉁인 것이 뻔한 명품 가방을 들고 애써 품위를 유지하려 했다. 엄마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 여사는 의자를 끌어당겨 털썩 앉으며 인사도 없이 물었다. 수연이는 어딨어요? 왜 사부인 혼자예요? 돈은 사부인이 가져오셨어요? 엄마는 그녀에게 물을 따라주며 침착하게 말했다. 수연이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요. 제가 온 건 민호군 상태는 어떤지, 빚은 또 얼마나 되길래 그런 무모한 짓까지 하려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듣자 하니 수연이 서명이 필요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신다면서요. 김 여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비웃었다. 어이구, 귀도 밝으시네. 맞아요. 민호 목숨 갚하고 우리 집안 명예를 지키기 위해 10억 대출받는데 그의 서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따님이 너무 독해서 서명을 안 해주네요. 우리 집안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가 봐요. 엄마는 놀란 척했다. 10억이나요? 그렇게 큰 돈이니 수연이가 무서워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걔가 서명을 안 하면 어떻게 대출을 받으시려고요? 예상대로 엄마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김 여사의 오만한 자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무릎을 탁 치며 거침없이 말했다. 걱정도 팔자시네요. 따님이 서명 안 하면 방법이 없을 줄 아세요? 요즘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의 서명 똑같이 위조했어요. 서류도 완벽하고 내일이면 은행에 접수할 거예요. 그 집을 팔았든 안 팔았든 상관없어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연대 책임이 있으니까. 은행도 실적이 필요해서 웬만하면 눈 감아줄 거예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사기 및 재산 편취 음모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엄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떼끼를 박았다. 그래도 그건 불법이잖아요. 김 사부인. 나중에 들통나면 감옥 갈 수도 있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김 여사는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잔인하게 들렸다. 무섭긴요. 막다른 길에선 뭐든 해야죠. 그리고 따님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 집 며느리로 몇 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손 떼면 끝이에요? 10억 대출받아서 나중에 민호가 제기하면 금방 갚을 거예요. 따님더러 괜히 회방 놓지 말라고 전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대화는 금방 끝났다. 김 여사는 엄마가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야 나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나는 엄마를 꼭 껴안았다. 우리 모녀는 서로를 보며 희망의 눈빛을 교환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최 변호사와 함께 김 여사가 대출 서류를 접수하려던 은행으로 향했다. 우리는 카페에서의 대화 녹음 파일, 내 재산 명세서, 그리고 김 여사가 서류 위조를 모의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촌 동생의 진술서까지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갔다. 은행 지점장은 녹음 파일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즉시 심사부서에 전화하여 박민호와 김 여사 관련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고 내부 조사를 위해 해당 서류를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관할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긴급 고소장을 제출했다. 운명의 녹음 파일이 담긴 USB와 함께였다. 그날 정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법의 덫은 시댁 식구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닫혔다. 그날 오후 김 여사와 민준이 희희낙낙하며 위조된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갔을 때 그들은 보안 요원에 의해 별도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나는 그곳에 없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 여사는 처음에는 은행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지만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한다. 민주는 옆에서 나무처럼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고. 동시에 다른 수사팀이 민호가 입원한 병원과 김 여사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곳에서는 위조된 서류와 도장, 그리고 민준이 지난 며칠간 밤새 연습했던 내 서명 연습지들이 발견되었다.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네 이웃들, 병원에서 진을 치고 있던 빚쟁이들, 모두가 그 재벌가의 실체가 파산 직전의 전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만약 그들이 멈출 줄 알았다면, 만약 그들이 그렇게 탐욕스럽고 잔인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 없다. 그들은 악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그 쓴 열매를 거둘 시간이었다. 도미노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잔혹하게 무너졌다. 은행 대출이 거부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정보가 퍼지자 김 여사 가족의 마지막 남은 허울마저 산산조각 났다. 예전에는 그들의 허세를 믿거나 10억 대출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던 사채업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마치 시체 냄새를 맡은 독수리 떼처럼 일제히 먹잇감을 덮쳤다. 시댁 아버님이 요양 중이던 그대로 변집이 첫 번째 목표가 되었다. 설 다음 날 아침, 축포 소리 대신 그들은 고함과 욕설 소리에 잠을 깨야 했다. 대문은 붉은 페인트와 멸치 액젓으로 뒤덮였고 역한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다. 돈 갚아라, 사기꾼, 살인자 같은 험악한 글씨들이 담벼락과 셔터에 붉은색으로 휘갈겨져 있었다. 심장병 병력이 있던 시아버지는 소란에 놀라 베란다로 나갔다가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다. 이웃들이 구급차를 불렀지만 빚쟁이들이 구급차 앞을 가로막아 한참 실랑이를 벌인 후에야 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 시아버지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 민호가 입원한 병원 상황도 비참하긴 마찬가지였다. 입원비를 내지 못하자 병원은 좋은 약 공급을 중단하고 기본적인 치료만 유지했다. 민호는 부러진 다리가 퉁퉁 부은 채 침대에서 신음했다. 김 여사와 민주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돌봐줄 사람도 없었다. 그가 자랑하던 사업 파트너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그는 고독과 고통 속에서 돈과 헛된 명예가 사라졌을 때의 세상 인심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사촌 동생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나는 동생에게 괜히 엮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전화를 끊고 엄마가 막 차린 제사 음식을 보았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위로 향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향을 하나 피우고 조상님께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경찰의 소환장은 설 분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스산한 아침에 전달되었다. 나는 그 광경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동생의 말을 통해 무너져가는 한 가족의 혼란과 비극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다. 김 여사와 민주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그곳에서 그들 가족의 모정이라는 것의 민낯이 가장 적나라하고 잔인하게 드러났다. 동생의 말에 따르면 조사관 앞에서 녹음 파일과 위조 서류 등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마주한 김 여사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이기적으로 살아온 그녀의 생존 본능이 모성애를 압도했다. 그녀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자신은 늙고 배운 게 없어 법을 잘 몰랐고 모든 것은 아들 민준이 꾸민 일이라고 잡아댔다. 경찰관님, 저는 늙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아들 민준이가 IT 개발자라 똑똑해서 걔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동생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따른 거지. 제가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일을 꾸미겠어요. 아내 서명을 오려 붙인 것도 다 걔가 한 짓이에요. 제가 말렸는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녀는 울면서 옆자리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유약한 아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모든 죄를 떠넘겼다.
그녀는 민준이 모든 죄를 뒤집었으면 자신은 풀려나 병원에 누워있는 애지중지하는 막내 아들 민호를 돌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평생을 순종하며 모셨던 어머니가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믿음과 맹목적인 효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눈에 자신이 단 한 번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는 그저 도구였고 쓸모가 없어지자 가차없이 버려진 재물에 불과했다. 민주는 저항하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며 의미 없는 말만 중얼거렸다. 그의 침묵은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이용당하며 살아온 한 인생에 대한 가장 슬픈 절규였을 것이다. 조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자백과 명확한 주거지를 이유로 불구속 입건되었지만 양심의 심판은 이미 그 차가운 조사실에서 내려졌다. 풀려난 민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문병하거나 동생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는 해질 무렵 우리 엄마 집 대문 앞에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덥수룩한 수염, 구겨진 옷, 며칠 밤을 샌 듯 짭한 눈. 내가 나오자 민주는 달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대문 철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수연아,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내가 빌게. 나는 내 앞에 무릎 꿇은 남자를 차갑고 낯선 눈으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민주는 계속 애원했다. 그는 위독한 가족들을 들먹이며 나를 압박했다.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셔. 어머니랑 내가 감옥 가는 거 아시면 돌아가실 거야.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감옥 생활 못 견디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박살나는 거, 아버지가 눈도 못 감고 돌아가시는 거 보고 싶어?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아? 나는 비웃었다. 정이라고요? 당신이 보너스 1억 원을 어머니께 드려 차를 사주고 아내와 자식을 외면했을 때 그 정은 죽었어요. 당신이 몰래 우리 공동 적금 4천만 원을 전부 빼내 동생 도박 빚 갚는 데 썼을 때 그 정은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10억 빚을 내게 떠넘기려 했을 때 그 정은 제가 되어 사라졌어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싶냐고요?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 모자의 끝없는 탐욕이에요. 당신들이 저지른 업보는 당신들이 책임져야죠. 늙은 부모님 목숨을 가지고 법과 양심을 흥정하지 마세요. 고소 취하 안 해요, 절대. 돌아가서 남은 시간 동안 참회나 하세요. 여기서 연극하지 말고.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그는 철창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뒤돌아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굳게 닫았다. 그의 어두운 세상과 나를 완전히 분리했다. 내가 잔인하다는 것을 알지만 나와 내 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잔인함이었다. 눈물과 애원으로 나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김 여사는 그녀의 특기인 드러눕기와 흑색 선전으로 전략을 바꿨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부러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옷차림으로 우리 엄마 집 앞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길 한가운데 서서 고함을 지르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 와서 보세요. 이 집 며느리 좀 보세요. 시댁 재산 다 빼돌리고 남편을 길바닥으로 내쫓았어요. 바람나서 남자랑 짜고 우리 모자를 함정에 빠뜨렸다고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못돼먹은 며느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고함에 동네가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김 여사는 관객이 생기자 더욱 신나게 연기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치며 내가 어떻게 민준의 돈을 빼돌렸는지, 시부모를 얼마나 학대했는지에 대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집에 있던 엄마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얘졌다. 문을 열고 나가 따지려는 것을 내가 막았다. 나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며칠 전 설치해둔 대문 CCTV 앱에 연결하고 동시에 SNS 라이브 방송 기능을 켰다. 나는 2층 베란다로 나가 길바닥에서 희극을 연출하고 있는 그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준비한 휴대용 확성기를 통해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 여사님, 연기 충분히 하셨나요? 제가 재산을 빼돌렸다고요. 그럼 은행 거래 내역서랑 대질신문 한번 해볼까요? 제가 불효했다고 하셨죠. 그럼 며느리 속여서 10억 빚보증 세우려 한 사람은 누군가요? 지금 당신은 명예훼손과 무고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지금 이 카메라에 녹화되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라는 말과 내가 치켜든 휴대폰을 본 김 여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얼굴색이 변했다. 요즘 시대의 네티즌의 힘은 법보다 무서웠다. 내 휴대폰 화면에는 그녀의 뻔뻔함을 욕하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평소 우리 엄마의 성품을 잘 알던 동네 이웃들도 나를 거들기 시작했다. 저 아줌마,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수연이가 얼마나 착한데 사기치다 경찰한테 잡혔다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만천하에 망신을 당한 김 여사는 슬그머니 일어나 옷을 털며 나를 향해 나지막이 위협했다.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그녀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도망치듯 사라졌다. 나는 라이브 방송을 끄고 영상을 증거로 저장했다. 이를 키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공개와 투명성이 입을 다물게 하는 가장 좋은 무기였다. 한 달 후 이혼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민주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판 아파트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내가 결혼 전에 아파트 대금의 95%를 이미 지불했다는 증거와 민준이 공동 적금 4천만 원을 몰래 인출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민준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법원은 내 이혼 신청을 받아들였고 딸의 양육권은 내게 주어졌다. 집한 돈은 온전히 내 소유로 인정되었고 민준이 빼돌린 4천만 원은 그의 개인 채무로 간주되었다. 민준은 빈손으로 법정을 나섰다. 아내, 딸, 집, 명예 그리고 곧 자유까지 잃게 될 터였다. 나는 그의 굽은 등을 보며 어떤 원망도 없이 그저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형사 재판이 열리는 날 나는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김 여사와 민준을 보았다. 그 운명의 설날로부터 불과 몇 달이 지났을 뿐인데 그들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김 여사는 10년형을, 민준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났다. 김 여사는 감옥에서 탐욕의 대가를 치를 것이고 민준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민호는 장애를 얻은 다리와 거액의 빚이라는 인과응보의 벌을 받고 있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나는 모아둔 돈으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다. 조용한 거리에 작은 공간을 얻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 이름처럼 나는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태어났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는 밤낮으로 일하며 스튜디오를 키워나갔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거나 남편의 배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버는 모든 돈은 깨끗했고 나와 내 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었다. 유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다. 어느 날 아이는 나와 외할머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손을 잡고 활짝 웃는 그림을 그려 내게 선물했다. 스튜디오는 점점 안정되었고 나의 진심 어린 디자인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한때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한 여성 사업가 고객은 내 디자인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연 씨의 디자인에서는 평온함이 느껴져요. 아마 폭풍우를 겪어본 사람만이 이렇게 깊은 평온함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나는 여성이 해로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민준이 스튜디오에 난입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와 소리쳤다. 네가 우리 가족의 고통 위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그는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어머니가 감옥에 갔고 보증을 서주지 않아서 집안이 망했다며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렸다. 그는 미친 듯이 난동을 부리다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연민 대신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남탓만 하는 한심한 인간을 보았다. 나는 딸의 안전을 위해 민준을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이것이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 그 후 나는 그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문을 영원히 닫았다. 시간이 흘러 나는 그들을 거의 잊고 살았다. 어느 날 사촌 동생이 나를 찾아와 그들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김 여사의 자랑이던 그 집은 헐값에 은행에 넘어갔고 그들은 도시의 빈민가에 있는 좁은 단칸방으로 이사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감옥에서 건강이 악화되었고 민호는 다리 장애로 복권 판매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는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막노동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꼈다. 2년 후 나와 유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시작 스튜디오에서 번 돈으로 마련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고 멋진 아파트였다. 유나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딸은 내 품에 안겨 물었다. 엄마,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해요?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는 돈을 벌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싶은 거야. 돈과 지식이 있으면 부당한 일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다. 어느 주말 나는 유나와 함께 쇼핑몰에 갔다. 쇼핑몰 옆 공사장에서 막노동꾼들이 나왔다. 나는 무심코 그들을 지나치려다 그들 중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는 민준이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나와 깨끗하고 예쁜 딸, 그리고 초라한 노동자의 모습을 한 우리의 처지는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민준은 충격과 수치심에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유나가 내게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그를 지나쳐갔다. 더 이상 그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섣달그신 밤. 나는 엄마와 함께 새집 베란다에 앉아 멀리서 터지는 불꽃놀이를 보았다. 3년 전에 눈물과 분노로 가득했던 그 밤과는 달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인생은 공평하단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니 더 이상 원망할 필요 없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의 불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부시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나는 밤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어쩌면 언젠가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내 딸과 함께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나는 두 손을 모아 가족의 평안을 기원했다. 과거는 문 뒤로 사라졌고 내 앞에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선한 마음과 자유로운 영혼으로 굴곡을 헤쳐나가는 여정 그 자체였다.